대선 후보 윤석열 씨, 이번에는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는 파평윤 씨, 윤증의 후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직계가 아니다 하고 밝힌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이렇게 그 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소론의 영수, 그러니까 소론의 가장 그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윤증이라는 학자,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중앙일보는 그 족보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증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씨의 직계 할아버지가 아니고 구대조 종조부다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은 윤증이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가 윤선거, 우리 요즘 투표한다 하는 선거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 윤선거라는 사람의 장남입니다. 맏아들. 이게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윤선거의 아버지가 윤황,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직계 선대에서 윤문거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윤황, 그래서 윤황이라는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집안은 윤황이라는 사람의 넷째 아들 집안이고 윤증이라는 인물은 윤황의 다섯째 아들 집안이다. 물론 이건 직계 손자뻘 되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당파 싸움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데 그런 대립관계가 있었던 것은 윤황의 다섯째 아들 집안, 그 윤증 쪽이고 넷째 아들 집안인 윤석열의 선조, 그쪽은 그냥 은둔파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집안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안이 대단하다. 이제 바로 그 윤증, 이 인물을 가리킨 겁니다. 윤증이라는 인물이 어째서 유명한가? 진짜 유명한 송시열이라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송시열과 대립했다. 이렇게 됐죠. 관계를 보니까 송시열의 제자가 윤증이고 윤증이 송시열과 이제 싸우면서 대립하면서 파가 갈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편이 갈라지게 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이것은 송시열이라는 학자와 윤증이라는 학자를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한민족 대백과사전 여기에서 실어 놓은 것을 가볍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송시열은 선조 40년 그때부터 숙종 15년까지 살았던 그런 학자입니다. 우리가 그 선조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더 잘 생각해낼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본관은 은진, 은진송씨라고 하겠습니다.
인물이 활동하던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병자호란, 갑술, 환국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의 관직은 이조판서에서 좌의정까지 그렇게 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니까 송시열은 29살 때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의 즉위를 하는 복림대군의 사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부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부라는 용어,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 복림대군의 사부가 됐었는데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 낙향해서 10년이 넘도록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1649년에 이제 효종이, 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효종이 즉위해서 관직을 내리니까 그때 다시 벼슬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그 정치를 했던가, 그런 조언을 했던가 보면은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복수하고 서륙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것이 효종이 북벌을 하겠다 하는 의지하고 잘 맞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정치에 들어선 다음 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자점이라는, 이게 과거에 비슷한 이름이 또 있죠. 이제 이때 이 김자점 일파가 청나라에다가 조선이 북벌을 하려고 한다고 밀고를 했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지금 같으면 친중파, 친청파, 친러파 뭐 이런 그런 종류 같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송시열의 옛날에는 이 학자가 정치 계파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파가 모두 조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났죠. 1658년 효종이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조판서가 됐고, 그 다음에 북벌 계획을 다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59년에 효종이 급서합니다. 갑자기 사망한 것이죠. 이러면은 이 북벌 때문에 목숨을 잃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고 나서 송시열은 바로 그해 말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것도 거진 10년 된 것 같죠. 1668년 현종 9년에 우의정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로부터 5년 후에 좌의정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일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정계를 떠나서 제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예속 논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서로 다투다가 서인이 패배를 하고,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1675년에 유배를 당한 것이죠.
송시열이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중에도 남인들은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또 이때부터 5년 후가 됐는데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이 서인들이.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나서 중앙정계에 복귀를 한 것이죠. 이제 그 윤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시 복귀한 후에 3년 뒤 이 제자 윤증하고 그 사이가 나빠지고 갈라쓰게 되고, 그리고는 윤증이 그 소론의 영수가 돼서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노론과 소론이 분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노론 소론 하니까 이제는 스승인 송시열과 제자인 윤증이 서로 다른 계파가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몇 년, 6년 후 1689년에 유명한 그 수의 장씨, 이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그 아들을 세자 책봉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그 정식 그런 세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송시열이 주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때 득세를 했죠. 그리고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때 송시열은 그걸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송시열을 죽여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제주도 유배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로 불러 올린다고 하고 올라오던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죠. 바로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이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고, 송시열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무죄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조 20년 1744년 이제 훗날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받기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대략 송시열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주자의 학설을 계승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조선에 보게 되면 조광조에서 율곡이, 그리고 김장생, 이렇게 이어지는 조선의 기호학파를 계승 발전시킨 학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호라고 하면은 이 아무래도 중부지방 정도를 두루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의 학문은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 사상, 정치 사회 사상을 바로 세웠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조선 후기에 조선의 정치 사회를 규율하는 학문 체계가 정립이 됐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철학 사상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정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송시열의 수양론은
정직으로서 기상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모든 활동의 저력, 그것은 기상이다. 기상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이라는 것은 정직으로만 길러진다. 수긍이 가죠. 그래서 정직을 수양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고, 송시열 자신도 정직을 실천하는 것을 일생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시열의 이제 정치 사상을 보자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대학이라는, 우리가 대학, 중용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대학에서 구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수기치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련한다 할 때 수, 몸기, 법치, 사람인 이렇게 되는데, 남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통치자의 도덕성 확립,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맹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선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 송시열은 이것을 정치활동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에게 수신, 제가, 면학 이거를 강조했고, 사심을 억제하고 사은을 억제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사은 부분이죠. 사사롭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보통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칭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사사롭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게 곧 특권의 행사이고 부패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옳은 이야기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송시열은 예가 다스려지면 정치도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하게 되면 정치도 문란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윤증 이야기를 했죠. 윤증은 총망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윤증의 아버지 묘에 새기는 문제로 스승과 갈라쓰고 노소 분당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따로 볼 겁니다. 이 송시열의 문화에서 공부한 문인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또 이런 문인들이 조선 후기 기호학파,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 직접 제자가 됐든 그 문화가 됐든 어떤 우수한 학자가 있고 그 학파가 있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학문적인 집안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풍이나 학자 이야기를 할 때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랬을까? 과거에는 보통 그 집안을 따라서 자손들이 학풍도 이어가는 같은 학자들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의미가 있으나 자손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로 인해서 이런 윤증, 송시열 이런 옛 학자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윤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윤증도 인조 7년에서 숙종 40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학자입니다. 본관은 파평, 그래서 파평윤씨 그러죠. 근데 이 파평이 지금의 경기도 파주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윤증의 아버지는 윤선거 이렇게 되어 있고 윤증은 송시열의 제자였다. 그러면 되겠죠. 이제 바로 아마 윤증은 효자였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버지 윤선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송시열에게, 스승 송시열에게 그 비문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부친이 세상을 뜨고 주자 가래에 의거해서 거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옆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 식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극진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1714년 정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학지를 앓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학지를 앓는다 하는 것이 겨울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묘문,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1673년에 윤증이 자기 아버지의 연보, 그리고 박세채가 윤선거에 대한 행장을 이미 썼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송시열을 찾아가서 묘지명을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송시열은 그 문장도 잘 짓고 또 글씨도 잘 썼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송시열이 자기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나는 윤선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이미 박세채가 쓴 그 행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박세채의 행장에 근거해서 그렇게 쓸 뿐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증이 그러지 말고 직접 고쳐 써달라 이러니까 송시열이 자구 수정만 하고 글의 내용은 고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송시열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그것도 관계가 있는데 사정이 이렇습니다. 송시열이 윤선거를 나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까닭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강도의 일, 그 강바다 할 때 그 강, 도는 천도 할 때 뭐 그런 도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처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사가 거기에 이제 쳐들어와서 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처자하고 친구들은 거기서 다 죽었는데 윤선거만 다른 사람의 종자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탈출을 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묘지문을 쓸 마음이 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송시열의 뜻입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윤증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제간의 의리를 끊지요. 그러면서 송시열은 인격이 안 된 자다 이러고 또 의리쌍행, 왕패, 병용 이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쳤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윤증이 이런 것을 기록하는 사국에 편지를 보내서 그때 강화도에서 자기 아버지의 일을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 탈출한 게 뭐가 죄냐. 종으로 변장을 해서 나온 게 뭐가 죄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율곡 이이가 초년에 불교에 입문한 적이 있다. 대단히 아주 자기네로서는 높은 그런 학자를 이제 비난을 하면서 그 사람도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안 죽고 탈출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그걸 글을 내보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조정에서 아주 시비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증이 스승을 배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근데 숙종은 윤증의 편을 들어 주었는데 윤증이 그리고 나서 세상을 뜨고 1년도 안 가서 결국은 소론일파가 다 제거가 되고 당쟁이 치열해지고 윤증과 윤선거의 관직이 추탈됐다. 이렇게 한민족 문화대백과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때 아닌 윤석열 후보 그의 과거 집안이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장섭 강원대 교수의 이야기인데 윤석열 후보의 그 집안을 편들면서 쓴 글입니다. 왕이 불러도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아서 백의정승이라고 불렸던 윤증을 비롯한 윤씨 가문의 깐깐한 선비정신이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손의 DNA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선거, 윤증 이러한 선대의 DNA를 윤석열 씨가 물려받았다.
이 DNA 얘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우연히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과거에 송시열하고 윤증이 대립했다 그랬죠. 그러면 송씨와 윤씨의 대립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화 시켜봅시다. 그 송영길 문재인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가 송씨 아닙니까? 물론 송시열은 은진 송씨이고 송영길 씨는 여산 송씨여서 뭐 집안으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송영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파격적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측에서 윤석열, 윤씨 측의 윤석열에게 배신자라고 한 것이죠. 참 묘하게도 그 예전에 송시열의 제자들, 송시열 역시 송씨 측에서 윤증 측을 배신자라고 했던 내용이 백과사전에 있어서 그냥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도덕성의 대결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 헌법수호 세력 이쪽과 그 다음에 국가 변혁 세력인 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양쪽 다 공히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정통성이 요구되죠. 그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인정하고 헌법을 준수한다 하는 것은 정통성의 기본입니다. 다른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한바탕 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hr
Nun